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저는 나이 4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고생을 하며 자란 제가 드디어 마음의 안식처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의 아주 단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저에게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행동했던 그 인간들이 알고 보니 제 간과 쓸개를 빼먹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솔직히 큰 좌절을 하고야 말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지금 제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터지고 나서 멘탈이 한 번에 쑥 날아가 버릴 뻔했지만 저는 결국 꿋꿋하게 이겨내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바보 같아서 생긴 일일 수도 있지만 찬찬히 제 감정에 이입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아버지의 주사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소위 말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늘 부정하셨습니다. 술이 없으면 손을 떨고 술을 먹지 않으면 밤에 잠이 들기 힘들다면서 어머니께 윽박을 질러 술을 사오라고 시키셨지요. 저에게는 저보다 4살이 많은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는 아빠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고작 6살, 10살이던 저희 남매에게 술에 취한 아버지는 공포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계실 때가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며 술을 드셨고 점심때가 되면 술에 얼큰하게 취해 다시 꿈나라에 빠져드셨죠. 그리고 오후 5시쯤 일어나 그때부터 또 술을 드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을 하고 오빠를 낳았을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업은 빛을 보고 있었고 돈을 쓸어 담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시멘트 사업을 하셨는데 나라가 발전하면서 건물이 올라가는 일이 많아지니 덩달아 아버지의 사업도 쉴 틈 없이 잘 되고 있었죠. 하지만 건물이라는 게 평생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좁은 땅덩어리에 건물이 꽉꽉 들어서니 사업이 예전만치 못하게 되었고 위기를 극복해낼 줄 알아야 했음에도 아버지는 비관만 하신 거죠. 에라이 이번 달에도 공쳤네. 아니 왜 내가 단가를 싸게 준다고 해도 다른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오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참 뒤에서 로비라도 해야 하는데. 여보, 이번 달에 또 생활비 주기가 힘들어요. 그 사업 때문에 매달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벌어오는 돈은 없으니. 뭐야, 당신 지금 내가 뭐 무능력하다고 말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힘내라는 소리는 못할 망정 돈 가져오라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어. 당신도 내가 만만해? 내가 우스워? 아니 제가 언제 그렇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둘째도 나올 텐데 돈이 있어야 애들을 키우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년이 아주 말은 많어. 다른 집은 말이야 가게 사정이 힘들면 어디 인형 눈깔이라도 붙인다고 하던데 당신은 집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아버지는 윽박을 지르셨대요. 오빠를 키우느라 저의 출산 준비를 하느라 돈이 필요했던 엄마는 외할머니 댁에 손을 벌리기도 하고 친할머니 댁에 찾아가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눈물로 읍소를 하기도 했대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무능력한 병신으로 만든다면서 엄마에게 화를 내신 거죠. 집안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대우를 받겠냐며 어딜 가도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대요. 아버지의 사업은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멘트 사업장들이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시멘트를 팔아보겠다고 건설사 사람들에게 뒷돈을 주고 또 술을 대접하곤 했지만 그 사람들은 받아먹을 것만 챙기고 아버지의 물건을 써주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상품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단 이미 줄줄이 이어진 로비들 탓에 아버지께서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점점 하락하고 있을 때 제가 태어나게 되었고 아버지의 신경을 박박 긁는 문제들의 원인은 전부 제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딸로 태어난 저를 예뻐해 주실 마음이 없었던 건지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응애응애 소리를 내며 울고 있는 제가 시끄럽다면서 엄마와 저를 밖으로 쫓아내셨대요. 밖에 나가서 애를 재우고 돌아오라고요. 저는 한겨울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눈처럼 곱디 고운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름 또한 설아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불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기 시작했다고 저를 원망하셨거든요. 엄마가 저를 임신한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사업이 점차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고 제가 태어났을 땐 아버지는 빚을 걱정하셔야 하는 수준까지 사업이 잘 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매일 집에만 들어가면 제가 울어제끼고 있으니 얼마나 싫으셨겠습니까? 엄마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도 무서우셨대요. 언제 사람이 돌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말끝마다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시는데 그 손가락이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 같은 게 있으셨겠죠. 그러니 엄마도 원망을 할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전부 제 탓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추운 한겨울에 저를 업고 쫓겨나 제가 잠들기를 바라며 눈이 덮인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몇 번이나 저를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정말 불행한 기운을 제가 전부 달고 태어난 것은 아닐까. 저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전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드셨다고 합니다. 등에 엎여서 색색 소리를 내며 잠든 저를 보면 그런 마음이 쏙 사라졌지만 제가 울어제낄 땐 정말 어디 갖다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쉬지 않고 하셨대요. 그런 엄마는 점점 본인을 좀먹고 있는 현실에 비관을 하셨죠.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아버지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고 제 나이 6살에는 우리 엄마한테 손바닥을 날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저는 오줌을 지리기도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거인이나 다름없는 아버지께서 약해 빠진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빠의 등 뒤에 숨어서 눈물 소리조차 삼켜야만 했어요. 너무나도 큰 공포였습니다. 집에 돈이 없으니 점점 집은 작아졌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땐 온 가족이 지하 단칸방에서 곰팡이와 바퀴벌레와 동거를 해야만 했어요. 학교 책가방 안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교실에 있던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일도 있었죠. 그때부터 제 별명은 가난뱅이였습니다. 아, 세상에. 박설아, 얼마나 가난하면 책가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바퀴벌레 공주래요. 바퀴벌레 공주래요. 또래 친구들에 비해 키도 작고 말랐던 저는 놀림거리의 대상이 되긴 충분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작고 겁이 많은 저를 놀려댔고 여자아이들은 제가 조금 하얗고 눈이 크고 예쁘다는 걸 질투해서 저를 밀어냈어요. 저는 왕따였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심하게 당하지는 않았죠. 고작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왕따를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저 놀림만 받고 질투만 받아도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말입니다. 저는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너무나도 일찍 눈치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탓에 저에게 쏟아지는 시선이 얼마나 불편함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버렸고 저는 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가정방문을 하는 날이 제일 싫었습니다. 요즘에야 가정방문이라는 게 없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집을 찾아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시곤 했었어요. 바퀴벌레와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반지하에 찾아오신 선생님이 지었던 그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저에게도 상처로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표정이었는데 선생님을 맞이한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늘 술에 취해서 욕을 달고 살고 소리를 지르며 집안에 얼마 남지 않은 집기들까지 부숴버리려고 하는 아버지, 사춘기가 찾아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오빠, 아버지의 힘을 당해낼 수 없어서 늘 구석에 쭈그리고 숨어있는 엄마와
그런 엄마를 보면서 우는 것밖에는 하지 못하는 저까지. 저희 가족은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나쁜 생각까지 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익명으로 올리는 사연이니 제 속마음을 살짝 드러내자면 저는요,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제발 우리 아버지 좀 빨리 하늘나라에 데려가 달라고 말입니다. 저 참 못됐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도 오빠도 모두 저를 버리고 떠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늘 장롱 한 구석에 보따리 짐을 싸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혹시나 저를 버리고 도망칠까봐 잠이 들 때마다 꼭 엄마 머리카락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엄마도 제가 어떤 심정으로 머리카락을 잡는지 아셨을 겁니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땐 아빠는 알코올에 너무 의존을 하신 탓인지 술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잠에 취해 있으셨고 얼굴에도 홍조가 늘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18살이 된 오빠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빠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인지한 건 오빠가 3일 밤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는 경우가 많았기에 친구 집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한 불안감이 저를 흔들었죠. 학교가 끝이 나고 오빠의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을 붙잡고 물어보니 오빠가 자퇴서까지 내고선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빠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운동도 잘하고 이런 집 구석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밝게 자랐던 오빠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버리고 그렇게 떠나버릴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원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아버지께서 오빠가 있을 땐 고등학생이 된 오빠의 힘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어서 저에게까지 손찌검을 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자 오빠가 학교를 자퇴했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자 아버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술을 드시다가도 나쁜 생각이 떠오르고 짜증이 날 때마다 저에게 화풀이를 하셨고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저희 학창 시절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지요. 19살이 되자 저에게 공부를 해봐야 하나도 쓸데가 없다면서 하루빨리 일을 하라고 닥달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살이라는 나이에 사회에 나가 벌어오는 돈으로 아버지의 술값을 치렀습니다. 엄마는 늘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시면서 눈치를 보셨습니다. 엄마도 오빠가 집을 나가고 연락이 두절이 된 이후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지느니 제가 먼저 도망을 가자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라는 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제 나이 22살, 버는 돈은 족족 다 빼앗기고 있을 때였어요. 일부는 생활비로, 일부는 아버지의 술값으로 말입니다. 다행히 빚은 얼마 없었고 그마저도 엄마가 일을 하시며 갚고 있었기에 걱정할 것은 아니었죠. 22살, 어느 날 공장에서 일이 조금 일찍 끝나 엄마가 좋아하는 한겨울의 붕어빵을 사서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가니 평소처럼 윽박을 지르며 술을 사오라고 해야 할 아버지가 조용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한복판에 대자로 엎드려 뻗어 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주무시나 싶어서 살금살금 피해 화장실에 가 옷을 갈아입었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구석으로 옮겨 드리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의 눈알이 흰자만 보인다는 것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바로 119에 신고를 하려고 주인 아주머니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휴대폰이라는 게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라 집 전화기를 더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집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집 아주머니의 전화기를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사람이 악마 같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만약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조금만 있다가 신고를 할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무엇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집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빠르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든 죄를 제가 다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저는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저희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설아야, 엄마가 연락을 이제 받았어. 어떻게 된 거니? 네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래? 엄마, 아빠가 가난 말기였대. 아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헛것을 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너무 아파서 그런 거래. 헛것을 보고 있다고? 아니, 가난 말기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술을 퍼마시던 사람인데. 저와 엄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암 그것도 말기. 아버지께서는 선망 증세라도 찾아온 것인지 허공에 대고 잘못했다고 비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지은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빌기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요. 그 꼴이 웃기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저에게 좋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었던 인간이 본인이 죽을 때가 되니 무서워서 저러는구나. 인간이란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오래 버티지 못하셨어요. 인지하지 못했던 간암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 갑자기 시름시름 앓으시더니만 병원에 입원을 한 지 일주일이 딱 지나고 눈을 감으셨어요. 아마 그 쓰러지셨던 게 몸에서 보내는 최후였었나 봐요.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엄마나 저나 아버지에 대한 애착도 없었고 그저 무서워서 도망가지 못하고 붙어 있었던 것이기에 장례식에 큰 돈을 쏟아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돈도 없었고요. 정말 조용하게 그리고 단촐하게 꽃도 얼마 꽂아두지 않고 영정사진만 덜렁둔 장례식을 치르고 어디 묻을 돈도 없어서 아버지의 뼈가루를 강에 뿌렸습니다. 죽어서는 널리 널리 먼 세상을 보라는 의미로 뿌린 것이 아니었어요. 제발 저희 곁에서 영영 멀어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뿌렸습니다. 그 뒤로 엄마와 저는 말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수십 년째 살고 있는 단칸방에서 탈출하겠다는 일념 하나였지요. 그렇게 아주 예상치 못했던 돈이 저희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들어두셨던 보험이 있었는데 한창 일을 하실 때 납부하셨었던 돈이었어요. 그때 그게 무슨 보험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비나 진단비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사망 시에만 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보험금을 받고 저희는 조금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어라 노력을 한 덕분이었을까요? 제 나이 32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딱 10년 차가 되는 날, 저희는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공 아파트라고 불리우던 5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였지만 방이 2개나 있다는 사실에 저와 엄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32살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돈만 바라보고 달려온 저에게도 꽃피는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남편은 제가 본 남자 중에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허드렛 일을 도와주면서 늘 저에게 힘들진 않냐고 물어봐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일을 하면서 여러 군데의 공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일도 쉽고 대우도 괜찮은 곳을 골라 정착을 한 지 3년 차가 되었는데 남편은 새로운 공장의 관리자였습니다. 남편에게 마음을 품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의 친절이 저에게만 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유독 저를 더 챙긴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남자를 너무 몰라서 한 착각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남자라는 존재에게 늘 항상 마음을 졸이며 살았던 저에게 다정한 남자는 정말 새로웠고 마음을 전부 던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설아 씨, 일이 힘들진 않아요? 보니까 생산 라인에서는 설아 씨만큼 확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긴 해. 설아 씨가 없으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는 갈까 싶다니까. 소장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라도 제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다 똑같이 일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건데 설아 씨만 더 일을 할 순 없지요. 혹시 다른 일에 좀 불러도 되나?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내가 설아 씨한테 관심이 있어요. 혹시 이런 말이 조금 부담스럽다거나 하는 건 아니죠?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이 38에 아직 싱글이라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지나가는 공장 사람들이 말을 하곤 했었지만 저에게는 그런 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 같은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노총각들은 전부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분명히 어딘가 하자가 있을 거라고 낄낄거리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뒤에서 흉을 보는 그런 사람들보다 노총각인 남편이 더 진국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공장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흉을 볼 것 같았고 또 그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신경 쓰일 것 같았거든요. 연애를 길게 하진 않았지만 저희는 서로 통하는 것이 꽤 많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의 가벼운 농담은 저를 늘 웃게 했고 남편은 일을 할 때에도 최대한 저의 편의를 봐주려고 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남편을 보고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남편과 함께라면 제가 겪은 우리 가정과 달리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라는 것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그날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희 집과는 사정이 달랐지만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 혼자 계신 집에 들어가 인사를 드리는데 웬 남자아이 하나가 집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7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아주 개구진 아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치마를 입은 것을 보고 아이스깨끼 하면서 확 치마를 걷어 올리는데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죠. 남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여동생의 아이인가 싶었습니다. 여동생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빠, 오늘은 일찍 왔네? 아줌마는 누구세요? 아줌마라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야. 엄마? 우리 엄마야? 안녕하세요, 엄마. 우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우리 엄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일찍 결혼을 한번 했었고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꼭 끌어안으시고 혀를 끌끌 차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좋지 않게 이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근성도 없고 모성애도 없어. 아니 어떻게 지 아들을 버려두고 이혼을 할 수가 있어.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안 그래도 우리 손주한테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됐지. 남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거면 결혼도 때려치워. 우리 손주 누구보다 아껴줄 수 있는 여자여야 해. 아이 참 엄마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설아 씨 우리 아들을 남이라고 생각할 사람 아니야. 얼마나 여성스럽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그치?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라도 했다면 제가 미리 대비라도 했을 텐데 정말 연애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제서야 공장 사람들이 흘러보내는 식으로 했던 말들이 쏙쏙 이해가 되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다. 그 나이에 아직 결혼을 못했다는 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 하는 말이요. 남편은 아이가 있는 돌싱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자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순진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투명하게 제 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저 숨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많이 놀랐지.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설아 씨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에게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도망을 갈까 봐 겁이 났어. 이 자리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도 밤새 많이 고민을 하고 털어놓는 거야. 미리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아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사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설아 씨가 그렇게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 고마워.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우리 준우한테 동생도 낳아주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남편이 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화를 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저도 알아요. 그 자리에서는 발작을 했어야 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너무 주눅만 들어서 살았나 봅니다. 남편이 저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을 잃고 제가 과연 또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두려움에 저는 화도 내지 못하고 웃었어요.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와 저희 엄마의 두 손을 꼭 잡고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본인 입으로는 절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가고 난 뒤 엄마한테 사실은 저 사람 돌싱남이다. 아이가 있다고 말을 하니 엄마가 입을 떡 벌리면서 꼭 그렇게 힘든 결혼을 해야겠냐고 저를 말리셨죠. 그런데요, 그때는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그동안 보고 자랐던 남자들이랑 다른 부류의 남자라고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는 주변의 만류, 걱정스러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대놓고 집안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은 다를 줄 알았어요. 남편과 오순도순 살면서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신우이는 미용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얼굴을 자주 보기 힘든 사람이었고 또 결혼을 하고 자취를 시작했어요. 이것도 황당하죠. 저는 당연히 저와 남편이 신혼집을 얻어서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시어머니께서 늘 그랬던 것처럼 아이를 봐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의 요구는 황당했습니다. 신우이를 자취방을 얻어주고 저희 보고 시댁에 들어와서 살으라고 하신 겁니다. 신혼집을 구할 돈이 어디 있겠냐면서 지금 사는 집에서 신우이만 원룸을 하나 얻어주는 게 더 저렴하게 먹힌다고 하신 거죠. 여보, 나는 신혼 시작부터 합가를 해서 사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당연히 우리 둘이 따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준우 역시 어머님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어. 뭐? 당신 그렇게 한 봤는데 조금 이기적이네. 준우는 내 아들이야. 나는 당신이 우리 준우는 누구보다 엄마의 마음으로 키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이었고 준우는 존재 자체도 몰랐었잖아. 그리고 여태 어머님이 준우를 키워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했지. 그럼 지금 준우가 걸림돌이라는 거야? 우리 사이에? 나는 준우와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준우는 내 아들이야. 당신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준우를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당신이 10달 품어서 낳은 아들이라고 느껴줬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 않겠어? 나도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아들인데. 당신이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네. 나는 여태 당신의 어떤 모습을 알아온 건지 모르겠다. 내가 하는 말에 늘 좋다고만 하던 당신이 결혼하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당신 원래 이렇게 말대꾸하는 사람 아니었잖아. 남편은 저에게 예상치도 못한 모습을 본 것 같다면서 마치 실망스럽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저는요, 병이 있었나 봐요. 애정 결핍 같은 거요. 떠나버린 오빠,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엄마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단둘이 남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생긴 착한 아이 병 같은 거요. 제가 호의를 품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병적으로 집착하는 수준이었나 봐요. 이 사람에게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를 사랑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혈관 깊이 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남편이 저에게 실망을 해서 저에게 헤어지자고 할까봐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고 제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쫓아가기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10년을 넘게 버텼어요. 7살에 만난 준우는 19살이 되어 있었고 제 나이도 40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죠. 그동안 어떤 일을 당하면서 살았는지는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요, 너무나도 지쳐 있었어요. 말끝마다 가난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시어머니, 저에게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자기가 알던 설아로 돌아와 달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남편과 살면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이 10수년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늘 마음속에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문제가 아님에도 제가 그저 멍청하게 당하고 있는 것인데도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심심히 지쳐 있었더라고요. 저희 준우는 제가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준우는 저에게 꼬박꼬박 엄마라고 불렀고 준우는 날이 갈수록 남자아이답게 무뚝뚝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무뚝뚝함 속에서도 저희 속상함을 챙겨주던 아이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준우가 커갈수록 더욱 더 내 손주라는 것에 집착을 하시며 저에게 준우를 위해서 뭐라도 더 하라고 화를 내셨었죠. 저는 준우를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계모라는 호칭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셨고 저는 남몰래 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가지는 것을 거부했었어요. 준우 하나면 된다고 우리 사이에 아이는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친정엄마는 정말 속상해하셨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건강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키운 딸이 아니었기에 더 아픈 손가락이었을 겁니다. 결혼해서는 행복하기만을 바랐는데 여전히 저는 그 단칸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같아 보였을 테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친정엄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어요. 엄마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아니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나한테 전화를 한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몸이 힘드니까 딸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 엄마 병원 가볼게. 무슨 문제 있다고 하면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 하는 거 알지? 엄마 그러면 조심해서 병원 다녀와. 그때 엄마한테 말이라도 혼자 가지 말라고 내가 지금 가겠다고 할 걸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병원 하나 가는데 너까지 따라오려고 그러냐고 혼자 갔다 온다고 말을 했을 엄마였을 텐데요. 저는 시어머니의 꼬장꼬장한 성격을 받아들이느라 엄마를 정말 챙기지 못했어요. 그게 왜 이렇게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다녀오신 뒤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어요. 제가 신경을 쓰고 있었어야 했는데 저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바빠서 엄마한테 병원에 다녀온 건 어떻게 되었냐고 묻지를 못했죠. 엄마는 그 뒤로 아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엄마가 괜찮으신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사는 게 왜 그렇게 바빴을까요? 엄마는 암이었어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으셨고 담배는 더더욱 태우지 않으셨던 엄마가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땐 이미 엄마의 생사가 오락가락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도 병원에서 받았어요. 엄마는 제가 걱정할까봐 제가 얼마나 시댁에 매여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나와 40년을 넘게 고생을 한 엄마가 암이라는데 정작 엄마는 딸이 아플까봐 힘들까봐 그 커다란 병을 숨기고 있었다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가니 산소 호흡기까지 끼고 있는 엄마가 곤히 자고 있는데 정말 침대맡에 쓰러져 펑펑 울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학생이 된 준우가 제일 먼저 저에게 달려왔어요. 남편에게도 연락을 넣었지만 남편은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했죠. 엄마 할머니 많이 아프신 거야? 아니 암이라니. 여태 그런 말씀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내가 걱정할까 봐 할머니가 말을 안 했나 봐.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나를 아직도 어릴 적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의지가 되지 않는 딸이었으면 이랬겠니? 오빠가 있었으면 달라졌을까? 준우야, 엄마 정말 어쩌니? 의사는 뭐라는데요? 항암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래? 가망 없대. 이미 온몸에 전이가 다 된 상태래. 치료도 안 받겠다 하시고 암 판정 받으신 지는 1년이 넘었다대.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사실을 말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져서 꺽꺽거렸어요. 아들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엄마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친정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엄마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버렸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명 연장 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한켠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이 지긋지긋한 삶을 당연히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셨을 테니까요. 수십 년이 지나도록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연락조차 안 되는 오빠부터 답답하게 살고 있는 저까지 엄마한테는 온통 지옥이었을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친정에 가자 시어머니께서는 무척이나 불편해하셨습니다. 아니, 암이라며. 아이, 그러면 조용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만 받다가 곱게 가실 것이지. 허구한 날 칠가외인 된 딸을 불러다가 뭐 하시는 거래냐? 어머니, 어떻게 아픈 저희 친정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 엄마예요. 제 엄마라고요. 어이씨구, 너 지금 내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거야? 어? 솔직히 장모님이 치료 안 받으시겠다고 한 건 다행이지 뭐. 장모님 보험도 없으시지 않아? 병원비 감당 안 될 텐데 얼마나 현명하셔. 저는 정말 남편의 뺨을 치고 싶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준우가 대신 화를 내주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 뒤로도 쭉 엄마의 병수발을 들었는데 잔소리를 매일같이 퍼붓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 잔소리를 뚝 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우리 엄마 병간호하는데 지치지 말라며 좋은 곳에 잘 보내드리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돌변한 태도에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었으면 하고 바랐던 친정엄마는 힘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사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제 귀를 울리고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제 뒤를 따라온 준우가 황급히 장례 준비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하나 마련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빈소가 차려지고 올 손님도 별로 없어 텅 비어버린 장례식장에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상복을 입고선 내내 하품만 하더군요. 그러다가 오후쯤에서야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아유, 장례식장도 얼마나 구석에 있던지. 그 찾기 어려워서 어디 손님이나 오겠냐. 뭐 부를 사람도 없다지만.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국화꽃을 올리고 절을 하시더니만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나와보라 하시더라고요. 육개장을 드시며 저에게 앉아보라 하시더니만 입을 여시는데 저는 순간 이게 장례식장에서 할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말이다. 그 사부인이 살던 낡은 아파트 재건축에 들어간다며. 지금 그 아파트 팔면 집값이 어마어마하댄다. 재개발된 이후에 팔아도 좋긴 하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거 재건축할 때 추가금도 내야 하고 말이야. 차라리 지금 집을 파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저희 엄마 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유산 정리하려면 집부터 정리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게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몰랐네요. 그렇게 돈 버는 거에 눈이 어두워서야 원 어떻게 해. 아무튼 그 집 빨리 팔아라. 저는 좀 천천히 하고 싶어요. 엄마가 떠났다고 해서 모든 걸 빨리 정리해버리고 싶지 않아서요. 아직 엄마가 제 가슴 안에 살아계시는걸요. 죽어서 저기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얼른 팔아서 나한테 줄 생각은 않고.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엄마 눈 감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그 집을 팔아서 제가 왜 어머니께 드려요? 우리 집도 많이 낡았잖니. 우리도 큰 집으로 이사를 좀 가야 하지 않겠니? 우리 딸도 좀 보태줘야 할 것 같고 말이야. 얘도 애가 둘인데 지금 사는 집은 너무 작어. 그 집 팔면 그래도 꽤 나올 텐데 한 3억만 놔줘라. 어머님 3억이 무슨 애들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달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당장 저희 엄마 집 팔 생각도 없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고집이야. 너 이제 고아야 고아. 네 가족들 다 죽었잖냐. 이제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깝더냐. 저기 들어놓은 너네 엄마도 말이다. 나한테 돈 주라고 시키실 거다. 내가 알아. 자꾸 그런 식으로 막말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부인이 그러니까 네 엄마가 내 꿈에 나와서 허락하셨다고. 그 집 팔아서 돈 몽땅 다 놔주라고. 말년에 나라도 너한테 돈 받아서 호강하라 하셨다니까. 우리 장모님 성심이라면 꿈에 나와서 그런 소리를 하실 법도 하지. 솔직히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 장모님 병원비도 걱정됐었는데 병원비 걱정도 없게 해주신 데다가 이사를 가야 할 타이밍에 이렇게 집까지 남겨주시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게 뭐 잘된 일이라는 거야? 잘됐다기보단 적재적소의 시기를 잘 맞춰서 돌아가신 거지. 우리 집 말이야. 너무 나이 같잖아. 이 집에서만 벌써 2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슬슬 신축 아파트 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싶고 때마침 장모님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 집을 떡하니 남겨주셨는데 그거 당장 팔아서 써야 하지 않겠어?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 새끼들이 정말 사람 새끼들이 맞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신축 아파트 브랜드는 어디가 좋더라. 여기는 뭐가 있고 하면서 웃으며 신나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엄마 장례식장이잖아요. 그것도 장례 첫날에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인지 정신이 다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남편이고 뭐고 다 꼴 보기 싫으니 꺼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런 조문하러 왔더니 뭔 꼬라지가 나서 나를 내쫓아. 아무튼 사부인께 인사도 전했으니 이만 가보마. 언니 그 집 빨리 팔아서 우리도 좀 도와주고 그래. 알았지? 여보, 어차피 밤에는 올 손님도 더 없을 것 같은데 나도 집에 가서 쉬어도 되지?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준우만 장례식장을 지켰어요. 펑펑 우는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를 해주는 것은 남의 배로 낳은 남의 자식이었습니다. 물론 제 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우긴 했지만요. 저는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꿈에 엄마가 나와서 저에게 욕이라도 한 사발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현실은 더한 지옥이었죠. 저는요, 장례가 끝이 난 뒤 누구보다 먼저 부동산에 찾아서 우리 친정엄마의 집 시세부터 이사 가고 싶은 집의 목록을 뽑아온 남편을 보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을 쉽게 해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법인데 하물며 독을 품은 사람은 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인생은 늘 항상 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더 짧게, 더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켜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할 이유 없을 테고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없으니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 해도 저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나를 정한 것은 준우를 생각해서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준우에게만 털어놓았거든요. 준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준우만 저를 응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속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아니, 장모님 집 언제 팔 건데? 죽은 사람 물건 들고 있어서 뭐 한다고?
아이고 부정 타니까 하루빨리 치우라니까. 우리 엄마 이제 이 낡은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대. 그리고 당신한테도 더 잘된 일인 거 아니야?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당신도 훨씬 좋을 거 아니야.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내가 왜 우리 엄마 재산을 탈탈 털어서 어머님이 좋아하실 집에 살아야 하는지, 아가씨한테 돈을 쥐어줘야 하는지. 아이 뭐라고? 무슨 그런 이유를 찾고 있어.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나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했어? 나는 그동안 이 집구석에서 내가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저 옆에 두고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종이나 다름없었지. 아,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여보, 이제 당신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거야. 집 사는데 무려 3억이라는 돈을 보태줄 텐데 누가 당신을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겠어. 내가 돈을 왜 보태줘? 나 돈 안 보탤 거야. 당신이랑 이제 끝이야. 그동안은 당신이 나에게 준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 생각했었어. 그래서 어떻게든 당신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그게 내 착각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당신은 그저 편하게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나처럼 자존감이 낮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을 이용한 거지. 잠깐만, 끝이라니. 지금 뭐 네가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야? 남편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남편 앞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남편은 그 이혼 서류를 보고 진짜 이혼을 할 거냐며 큰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준우와 시어머니도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아주 혐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게야?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그랬냐? 이어요 이 백망덕한 년 같으니라고. 우리 준우한테 애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모질한 년 받아줬더니 돈 내놓으라는 소리에 이혼을 말해?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모자란 년이요? 그동안 저를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어 놓고 돈까지 내놓으라고요? 그래서 너 먹여주고 채워주고 한 거 아니야? 이 은혜도 모르는 년 같으니라고. 야,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한다. 니들이 짐승이지. 사람 마음 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를 부려먹으면서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으면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라도 가져야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인연이 미쳤나 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때리셨고 저는 눈이 횟가닥 돌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의 뽁을 파마가 되어 있는 흰 머리를 쥐어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뽑힐 만큼 쥐어 뜯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힘없이 저에게 머리채가 잡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렸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놈이 미쳤냐고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뒤로 확 끌려버리는 바람에 시어머니까지 제 힘이 이끌려 앞으로 고꾸라지셨습니다. 저는 넘어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놓아드리고는 남편을 주먹으로 퍽퍽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차별하게 주먹으로 치니 남편이 아프다며 저를 확 밀쳐버렸어요. 저도 뒤로 나뒹굴었죠. 준우가 놀라서 저에게 다가오는데 저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요, 집 구석에 놓여있는 야구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준우가 취미로 동네 야구단에 가입을 해서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쓰는 알루미늄 배트였어요. 저는 그 배트를 들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고가의 TV도 거실에 놓인 탁자도 거울도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화장대부터 시작해서 주방에 있는 물건들까지 전부 다 배트로 내리쳤습니다. 겁을 잔뜩 먹은 시어머니께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라며 남편과 준우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 순간 집 현관 초인종이 띵동하고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틀림없다고 문을 열어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달음에 달려가 문을 열었는데 그러자 남편을 밀치고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야? 내 동생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우리 엄마 집까지 팔아서 돈 내놓으라고 한 쭉정이 새끼가.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찾아서 행패야? 경찰 불러. 경찰?
아주 지랄을 하고 있네. 네가 문 열어줘 놓고 어디 행패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가 왜 남의 집이야? 내 동생이 살고 있는 집인데. 저희 오빠였습니다. 18살에 가출을 해서 사라진 우리 오빠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연락도 되지 않던 오빠였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저와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는 가출을 한 뒤에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돈이 있어야 엄마와 저를 몰래 빼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죠. 단시간 동안 돈을 많이 벌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불법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간부들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빠는 소위 말하는 깡패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한 뒤로는 더욱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저와 엄마를 데리고 올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간 뒤부터는 저와 엄마가 사는 걸 몰래 지켜보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깡패 생활을 하는 것이 부끄러워 앞에는 나타나지 못했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너무 고통 없이 간 것 같아서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간 것도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제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해서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싶어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대요. 엄마는 그 비밀을 지켜주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에게 말을 해준 겁니다. 사실 제가 좋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오빠는 제 앞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존재를 밝히려 왔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을 듣고 분개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고 준우와 둘이 장례식장에 남아있는데 오빠가 등장을 했고 그동안의 오빠 이야기를 전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선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깡패답게 변호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다며 이혼 소송으로 유명한 변호사도 소개를 시켜주었고요. 제가 무슨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망을 갈 수 있게 집에 찾아와 주겠다고 말을 한 것이죠. 이 사실은 저와 준우 둘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온 집안에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오빠가 떡하니 들어온 거죠. 남편은 소위 말하는 어깨 형님들을 보고 오줌을 지리는 것처럼 벌벌 떨더군요.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출을 했다고 했던 형님이시란 말입니까? 형님, 저 매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 동생은 이혼한다고 하는데 니들이 그렇게 내 동생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다지. 그 천벌 지금부터 받을 줄 알아. 이 서류에 이혼 도장부터 찍어. 오빠는 새로운 서류를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서류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사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건 뭔 소리입니까? 이혼을 할 시 전 재산을 박설아에게 넘긴다?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보낸다? 늙고 병들어 죽을 만큼 아파도 절대 박설아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 사인을 하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조건 아닙니까? 싫어? 싫으면 어쩔 수 없지. 아들아, 당장 이 새끼랑 저 늙은 노모를 땅에 파묻을 준비해라. 예, 형님. 아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매달 생활비 100만 원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 재산을 넘기면 당장 저희는 뭘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전 재산을 못 주겠다. 그러면 얼마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야 뭐하냐 빨리 드린다 해라. 반절 우리 재산 반절 뚝 떼어주리라. 그리고 2번 다시는 눈앞에도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예? 여기 지장이라도 찍을까요? 어깨들이 슬금슬금 다가와 시어머니와 남편을 둘러싸자 둘이 찌질하게 꼭 붙어서 잘못했다고 비는 꼴이 아주 우습더군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법을 벗어나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결국 재산의 절반 그리고 매달 생활비 100만 원을 주겠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그 서류를 옆에 있는 어깨 동생을 시켜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을 하는 오빠를 보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번 다시는 내 동생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야. 알겠어? 눈에 띄는 순간 너희는 저 세상에 갈 줄 알아.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2번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서는 센 척을 하던 남편놈이 순한 양이 되었더군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까지 조아리며 비는데 허무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일을 그동안 저는 왜 참았던 건지 제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이혼을 했습니다. 오빠가 선임해준 빵빵한 변호사들 덕분에 일 처리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재산의 반절이라며 돈을 내밀었지만 저는 그 돈이 반절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더러운 인연 빨리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넘어가 주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준 돈으로 재개발이 되어 더 번쩍한 집이 되길 바라며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빠의 도움으로 작은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마음으로 낳아 키운 준우도 그 집에 두고 오려 했지만 제가 애지중지 키운 아이라서 그런 건지 준우만큼은 나 몰라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결국 할머니랑 아빠도 이사 갔어. 엄마가 집안에 있는 물건들 다 부수고 나오는 바람에 건질 게 하나도 없다고 아주 우는 소리만 내고 있어. 재산 빼앗긴 게 아까운 건지 맨날 곡소리야. 어때? 엄마 속은 이제 조금 시원해? 모르겠네. 원하던 결말이긴 하지만 뭔가 하나가 남은 기분이랄까? 그래서 그 복수는 내가 하고 왔어. 나 절연 선언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절연 선언이라니. 나는 나를 낳진 않았지만 아들처럼 키워준 엄마 따라갈 거라고 했어. 나도 성인이니까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머니가 쓰러지시더라. 근데 엄마 나 속은 시원해.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면 내가 더 빨리 엄마를 데리고 나왔어야 하는 건데. 준우는 저에게 미안하다 하며 울었습니다. 다 큰 아들이 우니 괜히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모자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준우는 군대에 갔고 전 남편의 소식은 모릅니다. 저희 오빠의 경고가 무서웠던 건지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면서도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오빠와는 그 이후에도 간간히 얼굴은 보고 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떨어져 살아서 살가운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가족이라는 두 글자로 묶여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어쩌면 절반 이상을 달려온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겠죠. 이제 저에게 남은 짐을 전부 털어버렸으니 씩씩하게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합니다. 이런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